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편이에요. 이번 시간 끝나면 조선 후기까지 끝이 나는 겁니다. 거의 뭐 3분의 2가 끝난 거죠.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저만 좋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고. 자, 이제 문화편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고려 시대는 불교가 중요했지만 조선은 유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교, 그러면 이제 성리학이겠고, 성리학. 그리고 그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서민들, 그렇죠. 이제 평민들의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서민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리학의 병폐로 인해서 성리학이 너무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양반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서민들이 비판하면서 양반들도 각성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거 실학자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면서 실학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성리학과 양명학인데, 자, 조선 후기에 가면 성리학이 더욱더 절대화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집권 세력 누구죠? 서인들이에요. 서인들은 오로지 성리학이죠. 온리 성리학, 오로지 성리학, 오직 성리학. 자, 인조반정 이후 서인, 송시열이죠. 서인의 대표 송시열. 서인은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편에서 보셨지만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리학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양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각성하지 못하고 계속 성리학을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서인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노론은 집권 세력으로서 오랜 기간 집권을 하고, 소론은 이제 어느 정도 진취적인, 노론보다 진취적이지만 소론과의 경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론 학자들은 강화도로 가면서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노론 세력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이 비판하면서 강화도에 가서 무엇을 연구한다? 양명학을 연구하고요. 이 노론들은 중앙 집권을 하면서 계속 성리학을 심화시킵니다. 성리학의 심화 결과 어떤 논쟁이 있냐면 호락 논쟁이, 심성론이라는 호락 논쟁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 호락 논쟁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호론과 낙론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호락 논쟁이에요. 주장은 인물성이 같다, 인물성이 틀리다라는 건데, 자, 사람 인자를 쓰고 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 아니다, 본성은 틀리다라는, 이거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게 아니고요. 사람과 어떻게 사물이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것을 빗댄 겁니다. 사람은 이제 조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무울이라고 하는 건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중국이 같다? 아니다. 조선과 중국은 틀리다. 명나라 청나라는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확 틀려지는 거예요. 인물성 이론. 그렇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중국의 민족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얘들 거를 일정 부분 얘들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북벌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쪽을 정벌해야 된다. 특히나 오랑캐가 지배하고 있는 청나라가 왔잖아요. 이 청나라는 오랑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랑캐하고 우리하고 근본 자체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물성 이론입니다. 이자 다를 이자를 쓰는 거고, 동자는 같을 동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을 정벌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죠. 얘기 확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정척사 사상으로 계승이 되는 것이고, 자, 인물성 동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쟤들은 우리가 사대해야 되는 나라. 그러니까 쟤들의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북학을 배우자라는 거죠.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북학 쪽으로 가는 거죠. 북학 사상, 그래서 개화 사상 이런 쪽으로 이제 전개
단계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근대사 가면 더욱더 더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논쟁이에요? 호락 논쟁입니다. 누구? 노론 사이에서 심성론이라고 하는데 이 호락 논쟁을 심성론이라고 해요. 이 노론 사이에서 호론과 낙론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락 논쟁이라고 하잖아요. 호락 논쟁. 호락 논쟁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이동. 호락 이동. 그렇죠? 호락 이동.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호락 논쟁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옆에 써놔요. 호락 이동이라고 써놓으면 호락 이동. 그러면 호론과 낙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호론, 가, 낙론, 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틀리다, 같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거예요. 사람 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소와 사람 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소와 사람의 본성은 같다. 아니다. 소와 사람의 본성은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이들이 추구하는 얘기는 뭐냐. 이들의 사상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건데 그러면 호락 이동이라고 써놓으면 호락 이동이니까 호로는 이론. 그러니까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중국이 다르니까 북벌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무조건 반대 배척해야 되니까 위정처사 사상으로 가는 것이고 호락 이동이니까 낙론은 동론이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거니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학으로 가는 거고 북학은 개화 사상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많이 안 나오고 나오게 되면 3점이에요. 3점. 자, 됐어요. 자, 점차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을 비판하는 양반들이 생깁니다. 자, 대표적 학자가 윤휴예요. 그래서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는 지금 책에는 있을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와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나와 한번 겨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 학설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 경전,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윤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의 서인들, 집권 세력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사문난적이다라는 거죠. 저거 이단이다. 이단이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박세당은 사병록에서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 비판학자 조선 후기의 윤휴와 박세당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한번 우리가 천천히 다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윤휴와 박세당은 주자양문 체계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서인들이 저 쳐죽일 놈 그러면서 사문난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이제 양명학으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일정 부분 노론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노론과 소론, 서인에서 이렇게 갈리면서 결국에 노론과 소론, 중앙 다툼에서 밀려난 소론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방으로 가게 되죠. 자, 수용.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종 때 조선의 전례가 되긴 했는데 수면 위에 부상하지는 못해요. 왜? 당시의 성리학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눌려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양명학이 정통 주자 사상에 어긋난다고 이단으로 간주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서 소론학자들이 아니다. 이거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 형성 18세기 초에 정제두가요.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두는요. 당시의 성리학의 그 시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숨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단으로 간주되니까.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자신의 이제 그 본거지 강화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학자들한테 야, 공부 같이 하자. 그러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집안에 가학의 형태로 집안의 학문 그러니까 이제 친족끼리 공부하는 이 형태로 이렇게 연구하게 됩니다. 가학의 형태로 여기 써 있죠. 가학. 그래서 양명학은 정제두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해서 가학의 형태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양명학 나오면 일단 정제두, 강화,
도에서 공부했죠. 강화학파. 어떤 식으로 했어요? 가학의 형태로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사실을 소론들이 알게 되고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서 공부한다고? 우리도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학의 형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소론학자들이 가서 같이 일조하면서 하나의 학파가 형성되는 거죠. 강화학파입니다. 자, 양명학의 내용을 볼까? 심즉리입니다. 심즉리, 마음이 곧 리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곧 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행합일. 그래서 아는 것이 끝나면 안 된다. 아는 것과 행동은 하나로 합치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치양지설, 인간은 상하 좀비의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 하면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양명학이고, 그리고 인물을 찾아라 그러면 정제두고요. 설명에서 뭐라고 가계 형태로 계승되었고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 소론학자들은 중앙 세력이에요, 지방 세력이에요. 중앙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방 세력입니다. 당시에 중앙에는 노론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무엇을 연구하고 있죠?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을 연구해서 심성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으니 이 소론이 연구했었던 이 양명학은 중앙 정치에 반영될래야 반영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은 여기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양명학은 꼭 나옵니다. 자, 이제 실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실학이 이 실용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편하게. 그렇다면 실학은 17, 18세기에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사회 개혁론적 학문입니다. 자, 이수관의 지복유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실학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자, 보세요. 사회경제적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격변의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양반 신분제 변동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사회는 계속 발전을 하고 뭐 돈이 최고인 세상 해가지고 막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무시했었던 상업이 발전을 하면서 무역 발전하고 막 경제가 이게 활성화를 띠고 있는데 양반들은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양반들은 이거를 못 따라가요. 대신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어요. 성리학만. 그래서 산업공상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리학을 계속 연구하면서 글자 속에 뭐가 다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변혁하는데 이 변동에 성리학이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사회 모순점이 막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실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실학자.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성리학이 모순덩어리다라는 거죠. 성리학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양반들은 아직도 성리학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학이 확대가 됩니다. 실학은 이런 중심 중상학파, 상공학 중심, 그리고 중농학파, 농업 중심 개혁론이 나오는데 실학 개혁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갈게요. 자, 중농학파, 중상학파가 등장을 하는데 맨 처음에 18세기 전반 그리고 후반. 그래서 농업 중심의 농업을 중요시하는 주의 중농주의 실학자, 중농학파, 그리고 상공업을 중시하는 주의 그 중상학파,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모르셨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료에 경세치용학파라고 부르고 끝이 아니고 그 아래 막 이런 내용들을 싹 넣어주니까 이걸 모른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라는 거죠. 자, 일단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나라가 왜 엉망진창이 됐느냐? 이것은 성리학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양반들이 어떤 거? 지주. 그러니까 양반들이 지주가 되면서 광작을 하면서 땅덩어리를 막 넓히니까 백성들이 그 땅덩어리를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기에서 경제를 농업을 일구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의 터전을 뺏겼다. 그러니까 이 농업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중농주의입니다. 그래서 농민 생활의 안정,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쪽이 중농학파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 조선의 사회 문제점이 뭐냐?
대토지 소유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토지 소유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자영농이 몰락하니까 자영농을 육성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다라는 거죠. 해결. 자, 토지를 다시 재분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흩어졌던 농민들이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농업을 일구고 세금을 제때 내면서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놈의 지주제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이 대지주, 지주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 따위가 뭐가 중요하느냐라는 거죠. 돈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 먹고 살 땅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중농학파예요. 자, 중상학파는 어떤 쪽이냐? 자, 이렇게 우리 경제가 마비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농민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산도적이 되고 이런 이유는 국가가 경제 발전에 소극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 발전이 미약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 물건이 돌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청나라와 교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니들이 모르겠지만 청나라에 가봤냐라는 거죠. 청나라에 가서 딱 보면 아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 양반들이 뒷짐 딱 지고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고 책을 읽고 주자가 뭐라고 했고 공자가 뭐라고 했고 이러고 있는데 자, 중국에 가면 서양 문물 기술을 다 발전시켜서 얘들은 경제 부강한 나라가 돼 있는데 얘들은 양반들이 공부도 한다. 대신 양반들이 공부 끝나면 밭을 일구고 그리고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네 양반들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양반들이 뭐 가지고 하냐면 수레, 선박을 이용해서 무역을 경제를 부흥시키고 있다. 우리도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주제가 왜 나쁘냐라는 거죠. 지주제는 좋은 거다. 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땅을 사. 그리고 땅을 사고 그러면 부자가 있을 것이고 그 부자를 보면서 나도 돈을 많이 벌면 저 부자처럼 될 수 있겠네? 라는 거다. 그러니까 지주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가 왜 부정적이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제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돈으로 계속 돌려야지. 이걸 막 쌀로 갖고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경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화폐 사용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 밀무역이 성행했을 때 아편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국가 통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라가 부자인 나라, 잘 살게 부국강병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다. 부국강병이고 그리고 민생 안정이에요. 둘 다 뭡니까? 농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고 자유상공업은 일정 부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밀무역을 하면 안 된다. 일정 부분 국가가 통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업도 진흥해요. 이들이 중상학파라고 해가지고 땅을 부정할까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근간은 농업, 땅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한술 더 떠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 농업을 비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농학파, 중상학파 모두 농업진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을 볼 건데 중농학파,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렇게 대를 이어서 중농학파를 이렇게 발전시켜 갑니다. 중상학파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니 앞잡다면 유이정과 유홍빡빡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유이정과 유홍빡빡이에요. 그러면 유씨가 둘인데요? 괜찮아요. 왜? 앞선 시대니까 형이잖아요. 형. 유형원. 그러면 한쪽은 유수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중농주의 실학자부터 봅시다. 자,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토지 제도가 필요하다. 이쪽은 토지 제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일단 형 볼까요? 유형원입니다. 그래서 유형원은 반개수로 져서 외워야죠. 그리고 균전론을 내세웁니다. 균전론.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자는 거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게. 그러니까 신분은 뭐냐면 농, 공,
상에 이런 신분은 있잖아요. 산원공상에 따라서 일정 부분 산은 많이 받고 상은 조금 덜 받고 해서 땅을 균등하게 나누자라는 거죠. 토지 재분배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분제는 비판합니다. 조선사회의 양반 문벌제도,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다. 과거제도 완전 부패했다라는 거죠. 노비제도 이런 모순점이 있었고, 자, 산훈공상의 직업적 우열은 있다.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있느냐? 있다라는 것이 유영원의 생각이었고, 상민과 노비의 차별을 전제로 해서 유교적인 한계성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영원 하면 반계수록에서 균전론을 얘기를 했고 직업적 차별은 존재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은 자, 이게 성호사설 그리고 과구록 있는데 성호사설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얘기합니다. 한자가 제한할 한자예요. 한전론. 그러니까 밭을 제한하는 건데 판매를 제한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우리가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농민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광작하면서 내 모든 땅을 다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팔 때 팔더라도 일정 부분만 팔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한하자라는 거죠. 자, 영업전, 영원히 업으로 할 수 있는 땅 이것을 영업전으로 해놓고 4인 가족이면 이 정도는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땅 요 정도만 남겨놓고 요건 절대 못 팔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 땅은 팔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게 한전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얘기가 되죠. 그렇죠? 자유농육선의 토지개혁론으로 영업전을 정하고 그리고 영업전은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익은 현재 우리나라를 벌레 먹는 좀 먹는 6가지의 폐단이 있으니 요걸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노비, 과거, 양반 문벌, 그리고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이런 6가지가 있으니 사회 병폐, 사회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치면 된다라는 이게 육두론이라고도 합니다. 6가지 육두론. 그리고 기타, 돈 따위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생긴 거 아니냐? 전황이 생겼을 때 그때 패전론을 주장했던 이익. 우리가 공부했었죠. 됐습니다. 정약용이에요. 실학의 집대성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책을 쓰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총 500여 권의 책을 써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한 권 쓰는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책 쓸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만 해도 한 100권, 90권 지금 90권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썼는데 500권 쓰라고 하면 절대 못 씁니다. 절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써요. 근데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라는 거죠. 정약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여유당 전서 한 권, 2권, 500권 이렇게 해서 여유당 전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호가 있죠. 호. 여러분 호 요거 모르시죠? 당호. 호가 뭐냐라고 하면 이름 대신 부르는 건데 뭐 이렇게 호를 설명을 안 해드렸구나. 이 조선은요 호가 유행합니다. 호는 뭐냐면 내 이름 있죠. 유교 그러니까 유교 충효예 국가잖아요. 충효예에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는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좀 피해야 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누구 씨 부르면 건방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피하려고 자신의 다른 이름 가명을 붙이는 게 호입니다. 그리고 이 당호라고 하는 것은 이 집 정약용이 살고 있었던 집 이름이 여유당이야. 그래서 여유당도 당호로서 정약용을 부를 때 당호 여유당께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호나 당호는 이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의해서 호나 당호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당 전서라고 하면 정약용의 모든 책이라는 뜻이죠. 자, 정약용은 어떻게 그 토지 개혁을 했느냐? 토지 개혁 주장은 정전제를 하는데 맨 처음에 여전제를 주장을 합니다. 여전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을 여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마을 여자. 여기도 마을 여자, 여기도 마을 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A, B, C, D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농민들이 세금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A, B, C, D가 일정 부분 자신의 땅을 경작을 해요. 그러면
힘 있는 여짱이 있어요. 여짱이 때가 되면 이걸 거둡니다. 거두고 그리고 다시 그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똑같이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경작, 공동 분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짝이 그 뭡니까? 어디 세금을 납부한 그 다음 걸로 수익을 다시 배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은 우리가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전론인데 정약용이 이제 나이 들어서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론에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전론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짱이라는 놈이 나쁜 놈일 때는 어이구 이거 큰일 나는 거지. 내가 그걸 생각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전제예요. 정전제. 정전제는 우물정자를 씁니다. 우물정자. 그래서 우물정자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5, 6, 7, 8, 8가구가 자신의 땅이 있고 그 가운데 그 공동 경작지가 있어요. 이 공동 경작지를 시간이 될 때 서로 이렇게 경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되면 여기에 개인 소득은 가지고 가고 요거를 마을의 세금으로 납부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정전론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여전론과 정전론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전론을 주장을 했다가 자신의 그 이론을 수정해서 정전제로 바꿨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이제 중상학파로 갑시다. 중상학파. 18세기 후반에 상공업 진흥 그리고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북학파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북쪽의 학문을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유수원 들어갑니다. 우서가 유수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차별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직업의 귀천이 어딨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가 필요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도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선대제수공업. 그래서 상민들을 위해서 먼저 돈을 주고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선대제수공업이 더 좋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홍대용은 그의 책 임하경론 그리고 의산문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벌제도 철폐를 주장을 했고요. 문벌제도 철폐는요. 보통 이 실학자들 대부분의 공통사항이에요. 그리고 중화사상을 비판합니다. 성리학의 극복이 이 나라가 이렇게 병폐, 엉망진창으로 된 이유는 성리학 때문인데 성리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부국강병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산문답에서 지전설 주장합니다. 야, 전 세계에 중국이 한 가운데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야.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고 있다라는 거죠. 땅이 돈다. 그래서 지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중화사상 비판 홍대용. 자, 박지원은 청나라에 다녀옵니다. 열하라는 곳을 다녀오는데 청나라의 수도예요. 그래서 열하 다녀와서 기행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지원은 청나라에 갔다가 깜짝 놀라죠. 양반들이 수레와 선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제 부흥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양반 문벌제도가 엉망진창이다라고 얘기해요.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런 것들. 양반전은 양반이 그 먹고 살 게 없어요. 굉장히 힘든데 저 옆 동네 그 평민이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을 엄청 줄 테니까 양반 팔래? 그러니까 양반 팔을게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신나고 있다라는 양반전. 그리고 허생전은 아시죠? 허생 그 도고잖아요. 도고. 그래서 허생이 맨 글만 보고 선비로 이렇게 과거 준비하니까 그 안사람이 계속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니까 나 다 때리시고 돈 벌어올 거야. 그래서 도고로 성장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라는 거. 호질 같은 경우는 양반이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양반인데 밤만 되면 과부 집에 가가지고 해치거리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창호지 구멍 뚫어가지고 맨 그거 보다가 킥킥 되는데 오늘도 과부 집에서 일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멍 딱 뚫고 이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문 열고 도망갑니다. 산으로 창피하니까 산으로 막 도망갔는데 그때 호랑이가 구덩이를 탁 파나.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툭 떨어집니다. 아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호랑이가 나와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꺼내줍니다. 딱 꺼내주니까 양반이 내 양반 체면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꿇어 앉아 그래가지고 호되게 질책하는 거예요. 양반 따위 뭐 그게 뭐 허울 좋은 양반이 어쩌고 니 다 알고 있고 호랑이가 질책하는 호질. 이 내용들이 이 박지원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반의 그 허울 이런 것들 다 비판하는 거죠. 이 한 글 소설이 아니고 한문 소설이에요. 한문으로 써놨다는. 농업도 장려. 그러니까 이제 중상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중시예요. 관운소초 그리고 한민명정이 이런 것도 박지원이 저술했다. 관웅소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에 박지원에 대한 설명을 막 쓰면서 이 안에 관웅소초 뭐 이렇게 한민명정이 이런 것들을 저술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줍니다. 그래서 박지원에 대해서 찾아라라는 얘기고. 자, 박제가는요. 박지원이 스승님, 박제가가 이 제자예요. 그래서 박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그 얘기한 거 똑같이 갖고 가죠. 박지원의 제자. 그래서 박제가도 청나라를 갔다 오면서 북학 이름에서 벌써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잖아.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북학의를 저술해서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래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스승님하고 똑같죠. 스승님하고 똑같은 거를 주장하는데 단 틀린 거는 뭐냐면 소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우물이 그대로 놔두면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냅두면 그 고인물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일정 부분 파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물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 돈을 막 벌어서 돈을 막 써야지 이 화폐가 유통하면서 경제가 막 발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소비를 권장하는 박제가예요. 됐습니다. 이제 국학 연구의 확대인데요. 여러분 이제 국학이라는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국학이라고 하면 국학 국학이야? 뭐 국학 나라 국자의 학문 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학문. 그러니까 국어도 국학이고요. 국사도 국학이고 한국 지리, 한국의 문화 이런 과목들 다 국학입니다. 그렇죠? 국학 연구의 확대, 실학의 발달로 인해서 민족의 역사, 지리, 국어 이런 전통 이런 여러 가지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역사부터 봅시다. 18세기의 역사, 19세기의 역사.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래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찬을 했는데요. 이 삼한 정통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그 출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통성, 삼한 정통론 이것이 꼭 나와줘요. 그래서 안정보의 동사 강목 18세기고 삼한 정통론이다라는 역사서. 유독궁의 발해고에서 남북국의 역사를 최초로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만주 지방도 우리 땅이다라는 그 역사를 거기에다 적어놨다라는 거죠. 이종휘의 동사 그리고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18세기에 우리의 역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해동 역사 한치윤 그리고 김정희의 금석화안록이 있는데 그 뭡니까? 예전에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했잖아요. 한양으로 천도했잖아. 그래서 이 그 북한산에 가면 북한산 꼭대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할 때 이걸 누가 주장을 했죠? 무학대사가.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 북한산비에 김정희가 올라갔는데 이 북한산비 있는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한양 도성이 싹 보여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에서 이제 그 한양이 좋구나, 한양 길지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이 무학대사 비로 알고 있었는데 김정희가 탁본을 떠요. 딱 해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금석학 이것은 비석의 글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석학을 탁본을 떠가지고 집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무학대사비가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6세기 때 진흥왕의 순수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김정희의 금석과학록이에요. 그래서 금석학을 연구했다라는 것도 시험 잘 나와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갈게요. 지리 연구입니다. 그래서 동국지리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이중항의 택리지. 그래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언제냐? 조선 후기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중환의 택리지는 그 지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어떤 뭐 산수나 이런 것들 다 적는데 사람들의 인심까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좀 달라고 하면
사람들의 성심이 포악해가지고 막 그냥 퍼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주더라. 어느 동네 가면 사람들의 심성이 고와서 막 나뭇잎을 띄워서 이렇게 천천히 마시라고 주더라. 뭐 이런 내용까지 싹 다 적혀 있는 것이 이중환의 택리지. 김정호도 대동지지라는 인문 지리서를 썼고요. 자, 지도예요, 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심리척이고,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백리척이고, 김정호의 그 대동여지도가 심리척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척, 백리척 요걸 가지고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글자로 나올 때고 지도로 나올 때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지금 보면 이거 뭐 별거 아닌가 보다라는 하는데 22m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게 22m, 12m.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판이 22개예요. 22개의 목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것이 이제 그 휴대가 가능해요. 이거 이제 접혀요. 탁탁탁탁 접히면 이렇게 딱 접혀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네. 한 20년 됐나? 20년 전에 박물관에서 요것을 찍어놓은 이 실사판을 뭡니까? 전시를 했어요. 전시라는 단어가 안 들려. 박물관에 전시를 했는데 박물관에 그 가운데 보면 진짜 큰 이게 막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높은 데 있는데 거기에서 쫙 해가지고 이거는 사다리 타도요 안 돼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래서 심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요. 상맥, 하천, 포구, 도로망 이런 것들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기호를 사용한 지도다라는 거죠. 심리마다 눈금이. 요건 백리마다 눈금이 이렇게. 자, 국어.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유희의 업문지, 의봉의 고금성리.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고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흘러가는 정도고 이걸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수관의 지본유살, 이익의 성우사설,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서유굴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 이렇게 하면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내용 물어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를 물어볼 때 이렇게 나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되고요. 페이지 옮기세요. 자, 문화의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이지요. 서양 문물의 수용입니다. 17세기경에 베이징의 서양 선교사와 접촉한 사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들어와요. 이른바 서학이지요. 그렇죠? 서학.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쪽의 기술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건데 뭐 빛을 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당시에 우리는 성리학이라는 것 때문에 자, 서양 문물의 유입입니다. 국내 학자 선조 때 이광정이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를 가지고 오지요. 고려만국전도입니다. 세계 지도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그런데 지도를 딱 보면 어때요? 한 가운데 중국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 중국이 한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보다 더 큰 대륙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첫째냐라는 거죠. 고려만국전도,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전도가 들어오면서 중화사상 비판, 그러니까 고려만국전도가 나오면 정답은 중화사상 비판입니다. 그리고 인조 때 정두환이 화포, 천리경 이런 것들도 들어왔고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세하게 하셔야 되고 자, 서양인이 표류합니다. 그래서 17세기 벨테브레와 하멜이 오게 되는데요. 벨테브레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박연이라고 한국 사람입니다. 뭐냐면 벨테브레가 이제 그 일본을 가려다가 표류를 해요. 제주도에서 표류하고 딱 떨어지니까 이제 그 관군이 오죠. 딱 오는데 서양인이야. 그래서 벨테브레는 거기에서 한동안 고생하다가 한국 조선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쩔 수가 없다. 집에 가는 건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조선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일남 일녀를 둡니다. 자식까지 있어. 그리고 이제 귀화를 해요. 귀화를 해서 여성과 결혼하니까 귀화해서 자식 두고 그리고 한국 이름이 있으니 박연입니다. 그리고 이 벨테브레는
무과 시험을 봐서 급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이에요. 박연. 그래서 벨테브레이는 무과에 급제해서 대단하죠. 그래서 중앙군 훈련도감에 소속돼서요. 당시의 서양의 신식 그 병법 이런 것들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인조 때예요. 근데 효종 때 하멜 일행이 똑같이 일본으로 이렇게 무역 상단이 이렇게 가다가 빵 해가지고 제주도에 표착해요. 근데 하멜은 조금 틀려요. 벨테브레하고 하멜의 그 여정은 좀 틀린데 하멜 일행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그냥 툭 36명이 제주도에 퍽. 그러니까 이제 광군이 들이닥치는데 서양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막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체포해서 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틀려요. 하멜 일행이 15년 동안 억류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류되면서 뭐를 시키냐면 막 노역에 종사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좀 틀리죠. 그때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연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딱 갔더니 하멜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니까 벨테브레가 눈물 툭툭 흘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그 모국어를 까먹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데 너무 슬픈 거야. 내 자신이. 내가 저 나라 사람인데. 참. 그래서 자주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국어가 조금씩 생각나면서 이제 통역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멜은 매번 그 뭡니까 탈출을 감행해요. 그러니까 막 틈만 나면 영구에서 그 제주도에 이렇게 풍랑 불고 이런 것들 연구해서 배도 만들고 한번 배 띄워봤다가 저기에서 작살나는 거 보고 이건 아니야. 더 크게 만들지. 평생을 이렇게 자 우리 막 탈출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너무 또 심하게 가혹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엔 탈출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는데 일본에서는 대접이 틀려요. 일본은 막 서양인이 왔다고 막 해주고 막 먹을 거 내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막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무역하려고 왔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 여기서 쉬다 가라 막 이렇게 되면서 하멜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예요. 그래서 하멜 표류기는 서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렸다라는 거죠. 자, 과학기술의 발전, 천문학입니다. 이익과 김석문이 있는데요. 이익 그리고 김석문. 자, 여러분 김석문이 이 우리나라의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대영이 지전설을 처음 주장했다라고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석문이 최초로 주장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주는 무한하다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역시 뭡니까? 중화사상 비판이죠. 그래서 홍대영 하면 이렇게 혼천이 익숙한 사진이죠. 자, 그리고 역법. 아담샬이 중심이 돼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시연력이에요. 그래서 김육이 시연력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입돼요. 자, 영향은 됐고요. 이 중화사상 비판입니다. 중화사상 비판할 때 방금 보셨던 혼천이 그리고 홍대용의 무한 우주론, 지전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 이렇게 나오면 공통점이 뭐냐? 중화사상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세계관 확대에 기여하였다라는 거죠. 자, 과학기술의 발전.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학문으로 번역한 기하 원본 도입. 홍대용의 주의 수용을 저술해서 수학을 정리했고, 그러니까 수학의 기법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의학 서적은 내용까지 싹 다 아셔야 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언제 편찬돼요? 광해군 때. 그래서 그 한의학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렇죠? 전통 한의학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허임이 침구경험방 맞아요. 침구술을 그 집대성한 서적입니다. 허임의 침구경험방. 그리고 정약용의 마과외통인데 여기에서 이제 종도법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제가와 함께 종도법도 연구했고요. 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인데 사상의학이죠.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을 해서 이 체질에 맞게 그 치료법을 제시한 책 동의수세보원.
보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농서, 신속의 농가집성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내용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조선 후기의 그 농법서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삼림경제, 그리고 서우수의 해동농서,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구나라는 것.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조선 후기의 농법서구나. 자, 정리학용이 만든 거중기예요. 자, 거중기. 수원 화성에 이렇게 봐보세요.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이렇게 올려서 한 2년 정도, 2년 몇 개월이죠? 2년 몇 개월 만에 수원 화성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수원 화성 건축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이 거중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인데요. 수원 화성 혹은 왕이 횡차할 때 이 강이 이제 한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우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사람 인력도 많이 들어. 그래서 그 군사적인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적인 성격도 있었고 이 배가요. 옆에 이렇게 이 횡렬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엮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홈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홈을 파서 막 이어서 탁탁탁탁 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판자를 이으면 이렇게 배다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끝나면 어떻게? 이거 빼기만 하면 배들이 싹 흩어지는 거죠. 자, 정약용의 배다리예요. 그리고 됐어요. 넘어갑시다. 문학의 새 경향입니다. 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데요. 이른바 서민 문화입니다. 서민들의 사회적 이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서민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양반들을 비판하는 문학들이 생겨나게 돼요.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모습. 자, 그래서 부정과 비리를 풍자 고발하는 경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서민 문화. 자, 향유층은 보통 서민들이죠. 서민들. 그리고 중인들도 같이 여기에서 양반들을 풍자하고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관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자, 현실 풍자 문화에서 판소리가 있고요. 판소리 아시겠죠? 그래서 판소리는 19세기 후반 신재효가 정리를 합니다. 자, 탈놀이와 산대놀이라고 하는데 탈 쓰고 이제 노는 거고 산대놀이 무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가면극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산대놀이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민족 오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즐기고 놀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한글 소설 홍길동전, 춘향전, 별주부전, 심첨정, 장화, 홍련전. 그렇죠? 청소년 권장도서. 청소년들은 꼭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걸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별로 안 좋게 보는데 뭐 심심하니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전 다 알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현재 조금 이제 비과서 봐보면 뭐야 이거 비행 청소년 집 나가가지고 그렇죠? 무리를 이끌고 도적대가 돼가지고 자, 춘향전이죠. 그러면 춘향전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야한 행동 같은 것들을 하니까 원조교제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별주부전은 장기밀매냐 뭐 이렇게 되는 심천전은 뭐 인신매매고 장화홍련전은 뭡니까 가정폭력이고 뭐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아무튼 한글로 쓴 소설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진짜 그렇게 보면 안 돼. 한글 소설의 유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설시조. 여러분 사설시조라고 하면 한글 소설은 평민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즐겨서 봤겠죠. 한글로 돼 있으니까 좀 편하잖아요. 사설시조는 좀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 시를 써가지고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인층이 많았습니다. 중인층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한문학 양반들이 좀 했었겠죠. 정약용. 삼정문란 비판한 한시 애절량이 있는데요. 이 애절량은요, 그 군정의 문란을 비판한 겁니다. 정약용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 관리가 가가지고 막 평민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 나고 막 남자가 맞으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 가만 보니까 너무 심해. 그런데 완전히 남자가 저쪽 부엌에 가더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낫을 들고 옵니다. 왜 나 이제 남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 군역은 누가 담당하죠? 군역. 남자죠.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입니다. 근데 이때 군역은 말도 못했어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백골증포라고 해가지고 하얀 뼈다구에다 포를 징수해요. 그리고 황구첨정이라고 해가지고 누런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도 군대 가라고 포를 부과해요. 되게 열받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웃기지 마, 장부에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걷고 애기 7살짜리 애기가 있어요 집에. 7살인데 군대를 오래. 아니 16세 이상이잖아요. 그래 17세짜리 있잖아. 아니 7살이라니까요. 웃기지 마, 장부에 17세야. 그러니까 내놔. 그래 그러면 또 뭐 있는데요. 옆집 갑돌이가 도망갔어. 그러니까 네가 내. 이렇게 되면서 막 어마어마해지니까 군역을 그 군포를 담당하는 게 너무 부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성기를 낫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그렇죠, 잘랐다, 남성의 성기를 잘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애절령, 엄청나게 슬픈 한시입니다. 삼정의 분란을 비판했던 한시죠.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박지원의 한문 소설인데요. 양반전, 허생전, 호질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양반을 다 비판한 거죠. 시사, 요것이 뭐냐면 중인층에서 이 시조 같은 거 읊조리는 거 있죠. 시동호회입니다. 시동호회. 그래서 중인들이 모여서 시동호회를 만들었다. 시사. 자, 이제 그림인데요. 진경산수와 진짜 경치처럼 그림을 그린 진경산수와 누굽니까? 정선이죠.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인데 인왕제색도 그렇죠? 금강전도, 금강산의 그림을 싹 다 그렸다라는 거죠. 우리 이 그림 보고 정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꼭 아셔야 돼. 풍속화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대로에 있는 모습, 풍습 그 자체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 뭐 김득신 이렇게 있는데 김홍도는요 익살스럽게 표시를 합니다. 익살, 해악,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김홍도예요. 지금 그림 씨름도죠. 자, 신윤복은요 좀 야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의 그 성행위를 묘사했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양반들이 그 점잖게 낮에는 이렇게 하면서 채통 있게 딱 하고 하는데 밤에는 저런 데서 물레방앗간 같은 데서 보인다 이거야. 왜 이런 그 사회 그 양반들의 모순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한 그림이 많죠. 월하 정인. 그래서 월하 달 아래 정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쪽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몰래 보고 있고. 자, 요거 단오풍정이죠. 단오풍정.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오날 이렇게 그림 여성들의 모습인데 이쪽 보면 여성들의 가슴이 노출되어 있고요. 작으니까 안 보이지. 여기에서 이제 몰래 쳐다보고 있는 이런 그림. 이게 제일 안 야한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보여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박물관에 가세요. 이거는 야한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박물관에 가시면 박물관에 2층인가 서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신윤복의 그림이 전시가 잘 돼 있어요. 단 데이트할 땐 가지 마셔라 라는 건 좀 민망해지니까. 자, 이런 걸 왜 그렸죠? 양반들을 비판하려고. 니들이 낮에는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밤에 보면 해치거리 하더라, 이런 것을 비판하기 위한 거. 김득신은 김홍도의 그림과 거의 좀 비슷하게 그려놨습니다. 파적도인데 자, 여기 이제 그 막 혼내고 있지. 야, 막 그런데 누굴 혼내요? 고양이를 혼내요. 고양이 묘박개추도입니다. 묘박개추. 고양이는 막 도망가고 있고요. 개추, 닭이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죠. 이것이 묘박개추도인데 여기 보면 고양이가요 병아리를 물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지금 훔쳐갔잖아. 그래서 쫓아가는 그림. 이것이 김득신의 그림이에요. 풍속화고. 자, 서양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스승이 누구냐면 강세왕인데요. 강세왕이 영통통구도를 그립니다. 영통골 입구도, 영통통구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화 기법으로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죠. 장승업 뭐 이렇게 있고요. 민화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와 호랑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화, 백성이 그린 거예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림은 이렇게 효자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물고기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고 물고기에 글자를 이렇게 새겨놓은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게 이제 민화인데 민화는 왜 그렸느냐? 사람들의 그 소원,
소원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자, 서예 단아한 글씨의 동국진체 이광사에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김정희는 추사체죠. 추사체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김정희는 추사 김정희잖아요. 그래서 추사체. 그리고 김정희의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안도입니다. 세안도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건축과 기타 예술인데요. 17세기, 18세기예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의 그림인데 건축물인데 김제 근산사 미륵전과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그리고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몇 층이에요? 1, 2, 3층이죠. 1, 2, 3, 4, 5층이죠. 우리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언제다 조선 후기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다층으로 되어 있죠. 다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밖에서 보니까 외관은 다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내관은 하나로 뚫려 있습니다. 단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건축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들어가면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만 다층으로 되어 있어요. 외관 다층, 내관 단층이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은 따로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탑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목조 건축물. 그래서 유일한 5층 목조탑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고요. 구례 화엄사 각황전 2층이죠. 그런데 안에 가면 1층이다라는 거죠. 계암사 대웅보전도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18세기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서 사원이 많이 건축이 되었고요. 쌍계사 대웅전 계한사 이거 보셨고 수원화성 우리가 예전에 봤고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루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것은 이제 어차피 근대사 가면 우리가 이제 한 타임 쉬고 바로 들어갈 때 또 공부를 합니다. 됐고요. 자, 공예 자기공예. 그래서 백자가 이제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했다. 자, 여러분 백자는 언제? 16세기 사림들의 취향.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유행했는데 백자가 양반 말고 서민층까지 유행한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청화백자 이렇게 생겼죠. 청화백자 매중문 호입니다. 그래서 청화백자 이렇게 나오면 조선 후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공예, 화각공예, 장롱, 책갑, 문갑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번 보시는 정도. 그리고 음악도 양반층의 가곡시조, 서민들은 민요, 그리고 광대와 기생이 판소리, 뭐 산조, 잡가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거.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끝이 나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까지 싹 다 끝났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근대사.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일제강점기 현대사 하면 다 끝나요. 조금만 쉬었다가 근대사 들어가겠습니다.